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깐깐철학의 김봉현입니다. 제가 제1편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저서인데, 이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리고 개체는 유전자를 운반하는 하나의 도구 또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 이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의 불변의 도덕법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1편에 이어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불멸의 도덕법칙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철학, 즉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개인 간의 1대1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행위라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되며, 생각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판단하게 되고, 판단의 결과 행동을 결정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두뇌 속에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의 시스템 또는 구조,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축적해온 지식과 정보들을 기초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려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다니엘 카너만은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빨리 하는 생각 그리고 천천히 하는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저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Slow Thinking과 Fast Thinking,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생각과 빠른 생각, 이걸로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1편에서 소개해드린 이대열 교수의 지능의 탄생, The Birth of Intelligence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는 행위는 자동적, 본능적,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떨어지면 이걸 뭐 피할까 말까 생각할 여유가 없이 바로 피하게 되는 행위. 그리고 얼굴을 누군가 때리면 그것도 피하면서 동시에 또 눈을 감는 행위. 이런 것들은 슬로우 싱킹이 아닙니다. 패스트 싱킹. 즉각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자동적인 행위. 이러한 행위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이러한 행위를 체세포가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두뇌가 이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그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도덕적 판단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왜 눈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왜 눈을 감았느냐, 이런 게 도덕적 판단의 범위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 철학, 즉 윤리학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내려진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면 그러한 선택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의 도덕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리학의 범주는 통상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입니다.
규범 윤리학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영어로는 how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 윤리학은 그것이 옳다면 왜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영어로 why에 관한 것입니다. 규범 윤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유교 사상도 규범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서양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로부터 제기된 도덕 상대주의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기된 도덕 보편주의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현대에 와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규범 윤리학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도덕 상대주의는 도덕과 가치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 선호 등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자들도 이러한 도덕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덕 상대주의는 가치다원주의, 도덕 비실제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리고 도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덕 상대주의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관습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 상대주의의 약점이며 동시에 경험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도덕 보편주의는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치 이론주의 그리고 도덕 실제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불변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 상대주의에서는 내가 도덕의 기준을 정하지만 도덕 보편주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 이외의 사람이 도덕의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안다고 해도 왜 그 사람이 정해야 하는데 이 물음에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덕 보편주의는 무조건 믿어라 하는 교조주의, 즉 도그마로 흐르는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도덕 철학에서도 비슷합니다. 동양 도덕 철학의 핵심 사상인 유교 사상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규범적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이런 메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3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에 대해서 제자 중 한 명인 제아가 왜 3년인데요? 1년이면 충분치 않습니까? 라고 메타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제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은 지나야 부모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릇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천하에 통하는 상례인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부모 품에서 3년 자라야 비로소 그 품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도 왜 그것이 천하의 상례가 되어야 하는지 알쏭달쏭합니다. 따라서 이유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 교조주의적 도덕규범이 되고 맙니다. 유교는 이런 교조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보다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확립해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유교는 보편적 도덕규범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인데 자연적으로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주목했고 그리고 인간 본성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하늘의 명령, 애매모호하겠죠.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모두 다 과학적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간 본성은 원래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 다른 하나는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하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원래 악하다고 하면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원래 선한지,
원래 악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메타적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성학설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인간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관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다투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성학설이라는 게 그 근거가 확실치가 않고 일반화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경험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양심, 서양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양심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래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게 뭐죠? 이런 메타적인 질문에 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의 약점이기도 하죠. 성선설, 성학설 모두 교육을 중시합니다. 원래 선하다고 해도 선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경지로 양육을 해야 한다. 또 원래 악하다고 해도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억누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선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력자들이 자의적으로 규범을 만들어서 교육시킵니다. 국가의 권력자가 국가 전체의 도덕규범을 만들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권력자가 돼서 도덕규범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교조적인 규범 도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보편적 도덕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왜지? 라고 하는 이 메타적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규범적 물음에 대해서 모두 공히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교수죠.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On Human Nature에서 지금까지 윤리학은 인간에 대한 자연적 탐구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규범의 형성과 그 실천이 인간의 근본적 원리와 동떨어진 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도덕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식으로 철학적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교조적인 규범 윤리학적 측면보다는 과학적 그리고 수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도덕법칙을 세워야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윌리엄스 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그리고 동시에 불변하는 도덕법칙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를 확장해서 그 대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답은 제1편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불멸의 도덕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제1전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모두 유전자의 생존 그리고 번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제2전제입니다. 제1전제는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전제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제1전제로부터 도출되는 합리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제1편에서 게임 이론과 재수의 딜레마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극대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는 친구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공범 죄수 혐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수사관 앞에서 서로 분리된 채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백을 할 것인지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협력 대신에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뢰와 협력을 해서 침묵을 지켰으면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이 이익 극대화를 실현시켜주는 도덕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죄수 A 그리고 죄수 B가 등장합니다. 이 죄수 A와 죄수 B는 친구이며 동시에 공범입니다. 죄수 A와 B는 서로 분리돼서 각각 다른 방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모두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무죄, 1년 징역, 5년 징역, 그리고 10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A가 침묵하고 B도 침묵하면 A, B 모두 1년 징역, A가 침묵하였는데 B가 자백하면 A는 10년 징역, B는 무죄. A가 자백하였는데 B가 침묵하면 A는 무죄고 B는 10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자백하고 B도 자백하면 A, B 모두 5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침묵하였는데 A도 침묵하면 A, B 모두 1년 징역이고 B가 침묵하였는데 A가 자백하면 B는 10년 징역, A는 무죄. B가 자백하였는데 A가 침묵하면 B는 무죄, A는 10년 징역. B가 자백하였는데 A도 자백하면 B, A 모두 5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지 앞에서 A와 B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A, B 둘 다 자백을 선택을 하고 5년 징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는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A가 왜 자백을 하느냐? A는 내가 B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과연 B도 침묵을 지킬 것인지 확신을 못하게 됩니다. 만일 B가 내가 자백할지 모른다고 의심해서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만 괜히 침묵했다가 B가 자백해버리면 나는 10년형을 받게 될 텐데 라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침묵한다면 그리고 만일 B도 나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나를 믿고 침묵을 지켜준다면 우리 모두 A, B 모두 1년 징역을 받고 끝나는데 과연 B가 침묵을 지켜줄까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일 내가 침묵을 지켰는데 B가 자백해버리면 나는 10년 징역을 사고 B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B는 자백을 선택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백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B도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A와 B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A와 B의 전략적 선택은 자백이었습니다. A, B 둘 다 서로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다면 서로 협조하여 침묵하고 둘 다 1년형을 받고 끝났을 텐데 신뢰의 부족은 결국 배신을 하게 되고 배신해서 자백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즉 신뢰하여 협력했으면 1년형을 받았을 텐데 배신함으로써 5년형을 받게 됩니다. 배신함으로써 이 극대화를 실현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여 협력하면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는 일회성 딱 한 번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경우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특수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보면 신뢰와 협력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신뢰와 협력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 데우스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류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인간이 누구하고도 협조와 협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협조와 협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가져다 주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극대화도 역시 모든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달성되게 됩니다.
1대1이라는 두 사람의 죄수의 딜레마에서 얻은 결론을 확장한 결론입니다. 협력, 관용, 배려, 포용 등이 도덕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기적 주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영역에서 인간 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영역은 생산과 소비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생산된 재화의 분배 행위가 있습니다. 생산에서의 이익 극대화는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에는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됩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노동자와 자본과 사이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관용과 배려 등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충돌과 대립으로 시간과 노력을 해치는 것보다는 서로 노동과 자본이 신뢰와 협력, 관용과 배려를 통해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따라서 도덕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비하는 재화의 한계의 효용이 제로가 되는 선에서 멈추고, 배려와 관용을 통해서 내가 쓰다 남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남는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주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소비 효용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남는 재화, 내가 쓰고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됐을 상태에서 남는 재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해주게 되면 그러한 배려의 정신이 도덕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태리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으로 선과 악을 설명했습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내 효용의 절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파레토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악한 행위가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게으른 선택도 악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즉 파레토 개선의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며, 따라서 이익 극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레토 최적 상태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상태가 90대 10인 경우에도 달성이 될 수 있고 50대 50의 경우에도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입장에서 보면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면 그 시장은 그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재화의 분배 상태가 90대 10인 사회와 50대 50인 사회가 같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화의 소비 효용이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의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상태의 분배가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90대 10의 사회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90을 가진 사람의 한계 효용은 이미 제로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재화는 10을 가진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를 해줌으로써 한계 효용의 절대적인 효용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주게 되고, 따라서 공동체 이익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90일 가진 사람의 한계 효용이 제로 이하로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가져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재화의 분배가 50대 50인 사회는 안정적이며 한계 효용의 체감이 제로에서 멈추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기여한 사람과 덜 기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더 많이 기여한 사람과 덜 기여한 사람들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분배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은 왜 내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나는
나보다 덜 기여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50대 50의 분배가 과연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실패한, 여러분 잘 아시죠?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지. 모든 것을 다 50대 50으로 분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내가 왜 더 많이 기여해야 돼? 그리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침체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가 몰락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파레토 최적 상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분배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보연해서 말한다면 파레토 최적 상태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그 균형점이 이익 극대화가 되는 점인 동시에 이러한 점을 달성하기 위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바로 불멸의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불멸의 도덕 법칙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제도는 충분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제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롤스 교수는 그의 저서 정의론 The Theory of Justice에서 Veil of Ignorance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Veil of Ignorance, 즉 무지의 장막입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성별과 가족과 재능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의 장막 뒤에서, 다시 말하면 깜깜이 상태에서 분배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분배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부모의 재산 정도, 그리고 성별 등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깜깜이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재능은 나의 것이고 부모의 재산도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내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 제도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 롤스의 제안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고 이상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택이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존 롤스의 Veil of Ignorance가 비현실적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이익 극대화를 향해서 나가는 제도와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공산주의 체제로 향해 나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이제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 협력, 관용, 배려, 공감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100%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렇게 100%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가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논의와 토론,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100% 그 단계에 도달한 공동체는 없고, 그러한 공동체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로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공산주의 체제는 강제적, 폭력적, 혁명적 방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과 관용, 배려, 공감,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 가르침이 모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에 도달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협력, 그리고 관용, 그리고 배려와 공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 전체의 공동체 이익이 극대화가 되고 나의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이 있는데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에는 그런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인 신뢰와 협력, 관용,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고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인류에게 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 3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불변의 도덕 법칙은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인간 행위의 도덕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도덕 가치로 제시하였던 덕이란 무엇인지, 동양에서 오랫동안 도덕적 가치로 제시됐던 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알쏭달쏭한 말로 설명을 했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덕윤리에 대해서 대해서 이는 개인적 성품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는 성실함, 정의로움, 정직함,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란 찜찜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확한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허무하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의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유전자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유전자는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유전자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는 성향을 이기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기성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익 극대화를 가져다 주면 그 이기성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이기성은 나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철학자 에인 랜드는 Virtue of Selfishness라는 저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저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인 랜드는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이 못한 이기주의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불멸의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최후의 승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